요즘 제일 많이 듣게 되는 단어 중에 하나는 메타버스입니다. 그런데 메타버스가 뭐죠? 착착. 메타버스, 초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우주,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니까 결국 경제를 포함한 일상의 현실과 연결되면서도 현실을 초월한 새로운 세계가 메타버스입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다소 무리하게 한 줄로 표현하자면 3D로 구현된 인터넷 공간에서 펼쳐지는 확장되고 진화된 SNS가 우리의 눈앞에 있는 기초적인 메타버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메타버스나 가상현실 같은 말은 완전히 새롭거나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이미 옛날부터 SF 소설이나 영화에서 많이 나오던 말들이죠. 그럼 SF 영화에서 보던 가상현실 같은 게 메타버스냐? 라고 물으신다면 가상현실은 메타버스의 부분 집합인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옛날부터 있던 개념이 전 세계적인 질병으로 인한 강제적인 언택트 시대가 되며 좀 더 천천히 다가올 걸로 예상했던 미래가 좀 더 빨리 생활에 밀접한 화두가 되고 있는 것 뿐이지요. 만약 여러분이 AR이나 VR 게임을 해본 적이 있다면, 아니 게임과 친하지 않은 분들도 있으니까 좀 더 옛날의 기억을 더듬어서 싸이월드 안에서 음악이나 스킨, 기타 등등을 구입했었고, 인터넷 쇼핑은 물론 인터넷으로 주식 거래를 하고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주고받으며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결제하고 화상회의나 화상채팅, 화상수업을 하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사진, 영상, 글을 올린다면 여러분은 이미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거울세계, 가상세계 등의 메타버스의 많은 예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들은 모두 메타버스의 속성, 즉 부분집합인 것이고, 요즘 화두가 되는 앞으로의 메타버스는 위에 예를 든 모든 것들을 연결하고 통합하고 더욱 발전시켜서 현실에서 하던 모든 일들은 물론 그 이상을 할 수 있게 되는 세계, 즉 인간의 삶을 가상 공간으로 확장시킨 것이 메타버스인 것입니다. 메타버스를 대표하는 영화에는 트론이나 매트릭스 같은 작품들이 있겠지만 단 하나의 영화만 고른다면 그것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1일 것입니다. 이 영화는 메타버스의 속성 중에 특히 가상세계를 중심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거의 모든 상황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겨우 3년 전 영화라서 영화의 결말까지 말하면서 리뷰를 할 수는 없죠. 작자 미상은 단순한 신작 소개보다는 좀 더 깊이 있는 리뷰를 지향하니까요. 작자. 그래서 저는 다른 영화, 정확하게는 애니메이션을 골랐습니다. 오늘 리뷰할 작품은 호소다 마모루 감독의 서머 워즈입니다. 호소다 마모루 감독의 작품 중에서 개인적으로 최고의 작품 넘버1은 늑대아이, 넘버2는 시간을 달리는 소녀라고 생각합니다. 늑대아이가 걸작, 시간을 달리는 소녀가 명작이라면 이 작품은 수작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 대해 중반 이후로 다소 산만하고 억지스러운 설정들과 디지몬 어드벤처 우리들의 워게임과 비슷한 설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 디지몬 어드벤처 우리들의 워게임이란 작품도 호소다 마모루 감독 자신의 작품이었으니까 자신이 전에 만들었던 작품, 특히 데뷔 초기에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아쉬웠던 부분을 보완하고 발전시킨 작품으로서 전혀 비판할 일이 아니죠. 그리고 메타버스를 다루면서도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동시에 사유해 볼 수 있는 유래를 찾기 힘든 작품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이 작품의 가치는 좀 더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늑대아이라는 걸작의 감독이라는 기대치를 약간만 낮추면 이 작품의 재미는 훨씬 더 상승하게 되죠. 게다가 호소다 마모루의 작품은 언제나 여름의 푸르른 하늘과 햇살이 떠오르는 아름다운 영상을 보장합니다. 그러니 이 작품의 매력은 충분히 차고 넘치지요. 그리고 2021년 올해 7월 15일에 칸느 영화제에서 공개되고 7월 16일에 일본에서 개봉하는 호소다 마모루 감독의 신작 벨에서는 오늘 소개하는 작품 서머워즈의 메타버스 세계를 더욱 발전시킨 가상세계와 아바타가 전면에 등장할 예정이니 벨 개봉 전에 서머워즈에 대해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아무튼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곳으로 휴가를 떠난 느낌이 드는 메타버스 서머워즈 리뷰 고! 작전의 상 수학 영재인 고등학생 켄지와 친구 사쿠마는 학교 동아리실에서 알바를 하는 중입니다. 그것은 오즈라는 인터넷 가상세계의 시스템 보수 및 점검. 그때 들이닥치는 학교 퀸카 나츠키 선배. 나츠키가 다짜고짜 한 말은 네, バイトしない
하지만 현재의 알바로도 잘 시간마저 없는 켄지와 사쿠마, 낙담하는 나츠키. 평소 나츠키를 흠모하던 켄지는 그런 나츠키를 보고 그대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알바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친구 사쿠마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어쩌려고 그러냐고 합니다. 역시 원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시 낙담하는 나츠키는 이런 말을 흘립니다. ダメかバイトといっても私と一緒に田舎に旅行してくれるだけなんだけどな 켄지와 사쿠마의 반응입니다. 그 알바는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은 필요 없고 한 명만 가야 한다고 하는 나츠키. 1名なの 여기서 잠깐 오즈에 대해 설명을 안 하고 갈 수는 없겠네요. 오즈의 마법사에서 가상의 마법 세계인 그 오즈입니다. 하지만 호소다 마모루 감독은 작업실 근처의 편의점 이름이 오즈라서 그냥 그 이름을 썼다고 하고 그 편의점은 그 지역이 오이즈미라는 곳이어서 오즈라고 했다고 합니다만 스펠링까지 똑같은 오즈의 마법사를 두고 농담하지 마라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세계인들은 이 오즈라는 인터넷 가상세계를 즐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자신의 캐릭터로 만든 아바타로 즐기는 세컨드 라이프 같은 가상현실 플랫폼 스타일의 SN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컨드 라이프를 안 해보신 분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더 쉽게 말하자면 구글, 네이버, 페이스북, 싸이월드, 카톡 그런 것들의 장점을 모두 모아서 게임과 결합시킨 것과 같은 그런 인터넷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오즈에서는 어떤 언어를 써도 실시간으로 번역되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엔터테인먼트 이상의 비즈니스도 가능하며 각종 행정기관이나 지자체 등도 오즈의 채널을 갖고 있었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짜장면을 시킬 때도 세금을 납부할 때도 오즈에만 접속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접속은 TV, 컴퓨터, 핸드폰 모두 가능합니다. 재패니메이션의 상상력은 이렇게 훌륭한데 일본의 아날로그 방식의 일처리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아무튼 오즈의 수호신은 두 마리의 고래인데 각기 이름은 존과 요코입니다. 존 레논과 오노 요코인 거죠. 그렇게 켄지는 사모하던 나츠키 선배와 기차를 타고 나츠키 선배의 고향집인 나가노현 우에다시로 갑니다. 이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인 할머니의 90세 생신잔치가 있기 때문이었죠. 이 집안은 진노우치 가문의 16대 당주, 그러니까 전설의 무장인 다케다 신겐의 후예인 실존하는 사나다 가문을 실제 모델로 극화한 것입니다. 집안 조상들의 묘지가 무로마치 막부가 시작된 1336년부터 지금까지 보존 및 관리되고 있다고 하니까 간단히 말해서 무진장 유서 깊은 뼈대 있는 집안인 것입니다. 더 말로 할 필요가 있나요? 자, 이것이 바로 나츠키의 유서 깊은 고향집이라고 읽고 성이라고 이해합니다. 이제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는 켄지, 뭔가 집안 어른에게 사윗감으로서 인사하는 느낌적인 느낌이죠. 나츠키의 후배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켄지. 그런데 이때 나츠키의 인터셉트. 私の彼そう私のお婿さんになる人 켄지의 반응은 에? 그때 할머니의 질문. 나츠키는 아직 철도 없고 세상 물정도 모르지만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데 할머니는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각오는 되어 있냐고 묻잖아. 네. 그러자 할머니는 목숨과도 바꿀 수 있겠는가? 추상 같은 할머니의 질문에 얼어버린 켄지의 대답은 네. 그러자 할머니는 다행이구나. 그리고는 90세 할머니가 고등학생 켄지에게 정중하게 절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부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뭔가 부부 사기단, 조모 손녀 사기단에게 당한 느낌적인 느낌의 켄지. 이렇게 일을 다 벌려놓은 뒤에야 알바 내용을 설명하는 나츠키. 요지는 이렇습니다. 생신을 앞둔 건강에 안 좋으신 90세의 할머니에게 결혼할 남자가 있다고 해야 할머니 마음이 편안해지실 거라는 그런 뻔한 이야기. 하지만 그 정도로 끝났으면 그나마 다행이었죠. 켄지는 나츠키가 가족들에게 이미 말해뒀다고 하는 자신의 빵빵한 스펙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습니다. 그 스펙이란 도쿄대학교 재학생인 양반 가문 출신으로 미국 유학에서 이제 막 돌아온 상황인 그런 남자.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스펙을 들은 켄지의 반응은 저랑 완전 반대인데요. 하지만 켄지는 나츠키가 손 한번 잡아주고 부탁한다고 말하자 알았다고 합니다.
켄지라는 남자, 쉬운 남자. 그리하여 자기도 모르게 하루 사이에 양반 가문의 도쿄대 재학생에 미국 유학파까지 된 간지 있는 켄지. 이제 가족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나츠키가 그려준 가게의 도, 그리고 이어지는 가족 설명. 그런데 이게 아직 모두 모인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다 외웠냐는 나츠키의 질문. 켄지에게 지금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켄지, 도망쳐. 아무튼 정신없는 식사 시간이 지나고 이제 뜨신 물에 목욕이나 할까 했지만 여러 가지로 밥 잘 먹고 목욕까지 잘 했건만 왠지 갑자기 몇 년 늙어버린 간지인 켄지. 그런데 그때 활기가 넘치던 이 집안에 찾아온 불청객 와비스케. 할머니와 와비스케가 나누는 대화가 보이지 않는 칼을 서로 주고받는 것만 같습니다. 할머니, 아직도 살아있었네. 너야말로 어디서 객사나 안 했는지 걱정했다. 와비스케는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자리에 털썩 앉아서 맥주부터 마시는데 그를 환영하는 단 한 사람, 나츠키. 와비스케는 이 집안의 양자이자 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첩의 자식인데 와비스케의 어머니가 일찍 죽자 할머니가 양자로 들인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첩의 자식까지 아들로 삼아 키웠건만 와비스케는 할머니의 땅 문서를 들고 도주, 그 땅을 판 돈으로 미국 유학을 갔었고 그로부터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기에 모든 가족들이 그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집도 만나면 반갑다고 화투부터 펼칩니다. 화투는 그 전래부터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일본에서 화투는 특히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서 즐기는 정겹고 전통적인 전통 놀이이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의 화투는 미나리에서 손자와 할머니를 잇는 매개체로서 등장한 그런 화투와 같은 것입니다. 켄지는 자려고 애써보지만 낯선 잠자리에 낯선 모든 일들로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때 문자? 그것은 나를 풀어봐 라는 제목의 2056자리의 정체 모를 숫자 메시지였습니다. 숫자하고 친하지 않은 저라면 일단 뭔지도 모르겠고 뭔가 잘못 누르면 이상한 피싱 예비라도 깔릴 것 같아서 그냥 삭제하겠지만 수학 영재인 켄지가 보기엔 그것은 일련의 규칙이 있는 퀴즈로 보입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켄지는 날이 밝도록 그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낸 켄지는 그제서야 잠이 들지만 애들은 켄지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귀찮긴 하지만 아이들이 자꾸 달라붙는다는 것은 친구로 그리고 가족으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라고 켄지는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침 뉴스에 나오는 범인의 사진이 켄지라고 주장하는 아이들. 어디 보자. 켄지 맞네요. 아무리 눈을 가려도 켄지는 켄지입니다. 근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범죄 용의자가 된 켄지의 범행은 오즈를 해킹해서 시스템을 다운시킨 것이었습니다. 켄지가 지난밤 풀어낸 암호는 바로 오즈의 방화벽을 무너뜨리는 암호였고 진짜 범인은 이를 이용해서 오즈를 해킹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오즈를 이용하던 전 세계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은 메일을 보내고 받고 각종 결제를 하는 등의 오즈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일대 혼란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켄지는 혼란의 카오스 상태가 됩니다. 오즈에는 로그인이 안되고 고객센터는 불통. 학교의 친구 사쿠마에게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켄지. 그런 켄지의 말을 듣자마자 완벽하게 믿어주는 친구 사쿠마. 단지 그 이유가 그치? 그래 그렇겠지. 넌 그럴 만한 동기도 용기도 없으니까 말이야. 이 자식 날 너무 잘 알고 있어. 아무튼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일단 로그인을 해야 해서 임시로 사쿠마가 게스트 계정으로 만들어준 켄지의 아바타는 람쥐 다람쥐. 그런데 켄지의 아바타는 왜 하고 많은 동물 중에 다람쥐였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캐릭터 자체는 귀엽군요. 오즈에 로그인한 켄지리스, 아니 켄지람쥐. 켄지는 자신의 아바타를 갖고 있는 범인에게 말합니다. 제 계정하고 아바타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그만둬 주세요. 참 예의도 바른 켄지. 하지만 돌아온 답은 이렇습니다.
그때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 없었던 나츠키의 사촌동생 카즈마가 로그인을 합니다. 그의 아바타는 킹 카즈마. 이 오즈의 세계에서 상당히 유명한 파이터였습니다. 킹 카즈마의 추격 끝에 범인을 붙잡지만 개구장이 친척 아이들 때문에 범인을 놓친 사이에 범인은 타인의 계정을 마구마구 흡수하더니 더욱 강력한 아바타가 됩니다. 그 아바타의 이름은 러브머신. 이제 러브머신과 킹 카즈마의 대결. 결국 킹 카즈마는 KO패를 당합니다. 그런데 범인 러브머신의 정체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피츠버그 로봇공학연구소에서 만들어진 해킹용 AI였습니다. 하지만 러브머신은 나중에 밝혀지게 되는 미 국방성 실험으로 인해 연구소의 폐쇄 네트워크를 벗어나서 오즈라는 가상세계를 자신의 세상으로, 나아가 오즈를 사용하는 현실 세계까지 모두 접수하려고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켄지는 빼도 박도 못하는 범인으로 몰리게 됩니다. 게다가 양반 가문도 아니고 나츠키보다 연하이며 도쿄대 재학생이나 미국 유학은 물론 미국엔 여행도 한번 가본 적 없는 고등학생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나츠키가 도쿄대 출신의 미국 유학파라는 켄지의 스펙을 설정했던 이유는 나츠키의 첫사랑이 와비스케였기 때문이라는 것도. 이제 켄지는 나츠키의 육촌 오빠인 경찰에게 연행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집안에 없는 직업이 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이미 도시는 엉망진창인 상황입니다. 모든 교통신호는 다운되고 GPS는 오작동이 돼서 교통은 마비되고 엉뚱한 화재 신고와 응급차 호출이 속출하며 자동으로 수압이 올라서 수도관이 폭발하고 이대로 가면 가스관이나 전기도 위험한 상황. 행여라도 더 나아가면 전 세계에서 우주를 이용하는 10억 명의 계정을 통해서 핵전쟁이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 할머니는 선조 때부터 구축했던 진노우치 가문의 인맥을 총동원합니다. 무너진 디지털 세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 세계를 전통의 아날로그 방식으로 복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방청 친척에게는 노약자의 집을 일일이 방문해서 안전을 확인하라고 하고, 은퇴한 지인 의사에게는 의료진을 모아서 발생할 수 있는 부상자를 미리 대비하라고 하며, 방송국 국장, 시장, 경찰청장까지 이 인맥은 정말 대단해서 심지어 국토해양부 장관에겐 이렇게 말합니다. 뭐 대책을 이제야 세우려고 한다고? 지금 장난해? 할머니, 그냥 총리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켄지는 사력을 다해 시스템을 일부 복구하지만 일본 국내에서만 200만 명의 계정이 아직 사용 불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용자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힘을 합치면 AI를 이길 것이라는 카즈마. 그리고 그런 카즈마의 말을 듣고 그건 무리라고 비웃는 와비스케. 그 이유는? 그걸 개발한 사람이 나거든. 와비스케는 AI를 개발하고 단 하나의 메인 로직을 심어줬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알고 싶어하는 욕구. 와비스케가 개발했던 AI는 미 국방성에서 테스트 후에 구입하겠다고 했었고, 그들은 오즈를 AI 성능을 실험할 타겟으로 삼았던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분개합니다. 너 때문에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고 피해를 입었는데 뻔뻔하게 그런 말이 나와? 그에 대한 와비스케의 답은, 난 개발만 했어. 그 다음은 AI가 자기 마음대로 한 거라고. 요즘 어떤 나라의 포털 검색 서비스도 비슷한 말을 하는 것 같죠. 와비스케는 미국 유학을 위해 땅 문서를 들고 튀었던 과거를 만회하기 위해 자신이 개발한 AI를 미 국방성에 팔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로써 곧 이 가문의 전 재산 이상의 돈이 들어올 거라고 말합니다. 와비스케는 나름대로는 진심으로 그렇게 자신의 지난 잘못을 만회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가문의 전에 내려오는 창을 듭니다. 와비스케, 지금 여기서 죽어라! 역시 명문가의 주인다운 기계입니다. 결국 와비스케는 그렇게 다시 집을 떠납니다. 무리를 한 할머니는 켄지의 부축을 받아 방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난데없이 고스톱을 치자고 하죠. 할머니는 내기를 제안합니다. 이기는 사람의 말을 무조건 들어주기로.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츠키를 잘 부탁하네. 켄지는 답합니다. 저는 아직 제 자신에게
자신이 없습니다. 할머니는 말합니다. 자네라면 할 수 있어. 켄지는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노력해보겠다는 말밖에 지금으로선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이깁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이겼으니 부탁한 걸 반드시 들어줘야 한다고 말하면서 환하게 웃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켄지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밤바람에 처마 밑에 풍경 소리가 조용히 들립니다. 바람이 오는 건지 바람이 가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밤사이에 할머니는 그렇게 풍경 소리와 함께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 안 한 손녀가 걱정돼서 켄지에게 소녀 나츠키를 부탁한다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가신 것입니다. 할머니는 협심증으로 약을 드시고 계셨고 주치의는 매일 할머니의 심박, 혈압 등을 핸드폰을 통해 체크하고 있었지만 어제 오즈 대란으로 데이터 전송이 안 돼서 할머니의 몸 상태를 제때 체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 오즈 대란이 없었다면 한밤중에라도 주치의는 할머니에게 달려왔을 것이고 할머니는 어쩌면 고비를 넘길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할머니는 숨을 멈췄지만 아기는 젖을 먹고 하늘은 또 속절없이 푸르러서 나츠키는 눈물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젊은 시절의 할머니는 나츠키를 꼭 닮았네요. 나츠키는 말합니다. 涙握って止めて 하염없이 우는 나츠키의 손을 잡고 켄지는 결심합니다. 내 여자는 내가 지킨다. 여기까지 1부를 마치고 2부로 이어집니다. 2부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작전 이상이었습니다.